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을 선택하는 시간,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름다운 보물과 그 속에 숨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 100분의 현장 평가단의 선택으로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은 어떤 보물이 오르게 될까요? 첫 번째 호스트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얼음장 같은 추위를 견디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바로 그 꽃, 매화입니다. 조선 선비들이 사랑한 사군자 매난국 중에서 맨 앞에 있는 바로 그 매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선비의 정신을 닮아서인지 조선 선비들의 매화 사랑 아주 각별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너도 나도 붓을 들어서 매화를 그렸어요. 얼마나 많이 그렸으면 매화 잘 그리는 공식이 있답니다. 예, 묵매도 한번 볼까요? 보세요. 당대 최고 매화 그림으로 꼽히는 어몽룡의 묵매도입니다. 이몽룡 아니에요. 어몽룡이에요. 첫 번째 공식, 심플해야 합니다. 딱 보셔도 뭐 바로 심플 그 자체죠. 예, 매화는 직선으로 자라지가 절대 않습니다. 그런데 산만 하면 안 되니까 가지를 창처럼 곧고 아주 뾰족하게 그리는 겁니다. 둘째죠. 깡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겁니다. 줄기와 가지는 야위면 야위일수록 아주 좋아요. 예. 셋째, 꽃이 필랑말랑 꽃봉오리 상태여야 됩니다. 이렇듯 그 조선 문인화는 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그 속에 깃든 그 정신을 그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단 한 사람이 그린 그림 앞에서 그만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조선의 화단을 발칵 뒤흔든 그림,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시죠. 어우, 지치는 거다. 우와, 이게 매화야? 네, 이 매화,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야,
이 작품의 이름은 붉은 매화와 흰 매화. 이 10폭이나 되는 병풍입니다. 전체 너비가 말이죠 4m가 넘어요. 예, 엄청 크다는 얘기죠. 아까 조선문인들이 말한 그 좋은 매화 그림과는 좀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예? 뭐 공식, 격식, 관습 그런 거 전혀 안 보입니다. 예. 일단 화면 구성부터가 아주 파격적입니다. 예. 매화 밑동은 그냥 싹둑 잘려 있어요. 꽃이 드문 곳은 아주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말이죠. 그 대신 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아주 제대로 클로즈업을 합니다. 자, 매화 좀 보세요. 예? 이렇게 자유분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변화무쌍합니다. 커다란 매화나무 두 그루를 그냥 앞뒤로 겹친 이 파격적인, 예? 농담으로 원근을 표현한 내공, 즉흥적이고 아주 현란한 분놀림. 이 솜씨 좋은 화가 누굴까요?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조선 최후의 대화가 장승업입니다. 부모가 누군지, 형제가 있는지, 고향이 어딘지 어느 하나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예. 어린 시절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머슴살이 했다. 이게 알려진 전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승업 평생 글을 못 배웁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일자 무식이죠. 자기 이름 석자를 못 썼어요. 그 수많은 그림을 그리고도 자기 이름, 이 석자, 근사한 걸 직접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그림에 관해서는 장승업의 열정과 이 자부심, 세상 천지 따라올 자가 하나 없었습니다. 글 좀 못 쓰고 못 읽으면 어떻습니까? 내 그림이 조선 최고인데 따라올 자가 없는데 자기 그림에 신의 기운이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자화자찬도 솔솔 막힘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조선 화단에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넘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넘버원들,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여기에 도전장을 탁 내민 겁니다. 예? 아주 배짱 좋게 너희만 원이냐? 나도 원이다. 나 5자를 써서 5원 호를 이렇게 지은 패기. 그런데 이 호가 본인이 지었어요. 정약용 선생님 참 많아요. 본인이 김홍도, 신윤복과 동급이다. 조선 최고 넘버원이랑 붙어도 나는 절대로 안 꿀려. 자신만만하다 이거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노래가 맞나요? 붓을 든 지 불과 몇 해 만에 말이죠. 당대 최고 화가로 떠오른 장승업의 명성은 궁궐까지 쫙 퍼집니다. 그래서 고종임금이 장승업을 직접 부릅니다. 일자무식 천민이 궁중 화가로 벼락 출세를 한 거예요. 조선 화단계 아주 그냥 제대로 신데렐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한테 좋은 방,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그림 도구가 그냥 풀 세팅이 다 되어 있는데도 이분 굉장히 떨떠름합니다. 왠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단 한 개가 빠졌어요. 딱 하나가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술술술 넘어가는 술이 없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마시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이 장승업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 모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기껏 주는 술이 그냥 몇 잔, 두세 잔 이렇게 딱 주고 그거 그리라고 해요. 아니, 왕이 불러도 자기가 싫다고 하고 그냥 궁궐을 뛰쳐나가요. 보통 권력에 욕심이 있으면 그 왕의 말을 당연히 듣고 좀 앞에서 아첨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술 한 잔이면 기생에게도 그려준다는 그 흔한 그림 한 장. 고종임금 제대로 받아내질 못해요. 와 진짜. 이 장승업의 지고지순한 예술혼 앞에서는 왕이나 거지가 그냥 다 평등한 겁니다. 따로 없어요. 세속적인 부귀와 명성도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딱 장승업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좋다는 거 나한테도 좋으란 법은 없지 않소?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 (5초) 동안 말이죠. 그림을 쫙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감상해 볼까요? 박수 한번. 예. 여러분 그 5초 동안 그림을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멋있죠. 생각보다 길구나. 혹시 이 그림에서 뭐 선비의 지조나 절개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제 눈에는 그냥 매화만 보입니다. 코끝이 아주 간질간질한 게 매화향이 저기서부터 싹 스플스플 나고요. 바람 따라서 저 흔들거리는 거 보세요. 예, 가지들, 나뭇가지들. 예, 심지어 탐스러운 매화꽃은 말이죠. 웃고 있어요. 이 그림은 말이죠. 장승업이 사군자만을 단독으로 그린 유일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장승업의 작품들 가운데 이 책의 기운, 문자의 향기를 운운했던 사람들에게 날린 시원한 제대로 한방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매화가 그냥 매화지 매화에 무슨 문자가 필요해? 꼭 그럼 안 되는 것들이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어. 그냥 일자무식이지만 이 꽃 자체의 아름다움만으로 충분히 그림의 화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실력과 자신감으로 증명한 겁니다. 원장승업의 붉은 매화와 흰 매화 열폭 병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매화 자체가 이렇게 화사하고 화려하다는 거는 진짜 처음 느낀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실제보다는 뭐 이렇게 좀 곧게 그리고 그 뭐 정신을 그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그야말로 그냥 매화나무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그런 사실성 때문에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팝콘 같은 느낌이. 꽃이 확 터지는 그런 느낌. 아, 안목이 뛰어나네. 그만큼 에너지와 기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팡팡 튀겨주는 거니까요. 예. 아니 이게 넌 너무 놀라운 게 궁을 어떻게 탈출을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면서 왜 두세 번 나왔죠? 막 옷도 이제 못 나가게 하니까 옷도 훔쳐서 막 관원 옷으로 바꿔서 입고 나갈 정도로. 세 번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정말 재미난 것은 대박이다. 찾기가 너무 쉬웠답니다. 술집 가면은 있어요. 저작거리에 그 주막에 늘 거기서 그냥 퍼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그냥 데리고 잡고. 오고 멀리 안 가고 있으니 이 장승업이 술을 얼만큼 좋아했는지는 영화를 보면 나오거든요. 영화 취하선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거 보면은 그 영화 보면은 딱 이걸 들고 있어요. 이 정도야. 이 정도면 취하선 보면 또 그 어디에요? 위에 옥상에 이렇게 그 집에 올라가지고 옥상은 없었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네. 취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취하신 것 같은데요? 야 배화는 배화지 그게 공자왈 맹자왈 아 진짜 추하다. 하물이야. 여러분 진짜 좋아하시는 배우 중에 한 명 있잖아요. 소피 마르소.
저랑 절친이긴 하지만 절친이라고? 네, 한 번 만나서 셀카 찍었어요. 그럼 절친 절친이야. 제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절친이지. 네, 그 소피 마르소가 실제적으로 이 취하선이 아닌 영화 너무 좋아해가지고 혹시나 무인도로 가서 가져가 될 영화가 10편 있다면? 10편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취하선이라고. 봤어. 그러니까 이 끝까지 정말로 이 그림 위에서만 살았던 그 열정 너무 부러워서 이게 너무 멋있다고 합니다. 진짜 오원 멋있어요. 스웩! 그 오원 장승업이 세상을 뜬 게 1897년입니다. 이제 세상을 뜬 지 한 세기밖에 안 됐는데 사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지만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그분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그분의 그림은 그 미술 시장의 블루칩입니다. 예. 그 고답적인 문인화의 그 형식을 다 벗어 던졌다. 그리고 현란한 감각을 아주 제대로 내세워서 독특한 그림 스타일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요즘 굉장히 아주 사랑을 받고 있는 블루칩입니다. 그 시대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행하던 주류를 따라하기만 했던 화가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스타일, 그냥 자기 혼자만의 그냥 세계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주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 회화를 여는 아주 주류 화가들로 하면 조석진, 안중식, 김용준 요 세 분을 꼽는데요. 세 분이 모두 이 오원 장승업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특히 이 김용준 같은 제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서양화를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장승업의 그림을 보고 나서 동양화로 전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근대 화단에서 이제 그 현대 화단으로 이어주는 정말로 가교 역할을 했고 현대 화단의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러워요. 예. 너무 부러운 삶이고 어쨌든 돈, 권력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한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승업을 봤을 때는 정말 행복한 예술가였지 않았을까라는. 장승업이 자기만의 색깔로 매화의 자유로움을 멋들어지게 연출한 붉은 매화와 흰 매화 열폭 병풍.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 자신의 길을 아주 당당하게 아주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기운을 이 그림에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늘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지.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어느 날 바람결에 실려온 그리움
방금 제가 부른 곡은 황금별이라는 곡입니다. 오래전부터 별은 미래에 대한 기대, 꿈을 상상하게끔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이 별을 꿈꾸고 동경한 소년의 이야기라 여러분 앞에 살짝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어요? 네. 아주 먼 옛날 별을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별은 오래 볼 때 비로소 그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보는 시간이 길수록 소년은 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을 거예요. 여름밤의 은하수, 늘 제자리를 지키는 북극성, 계절이 바뀌면 자리를 옮기거나 사라지는 별들이 있다는 걸 말이죠. 1960년대였어요. 당시 창경궁 항복판에 거의 방치된 듯 보이는 거대한 석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비 1m, 높이 2m의 돌. 그건 바로 수백 년 전 소년이 사랑하던 밤하늘의 별들이었습니다. 석판의 이름은 천상열차 분야지도. 하늘의 모습을 순서대로 나누어 그린 지도라는 뜻입니다. 천문학에선 정교하고 정확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몇백 년 전 새겨놓은 천문도는 같은 시대에서도 보기 드물게 과학적입니다. 이 원의 둘레는 1년의 길이를 상징하는데 총 365개의 눈금을 나눠놨어요. 우리가 1년 365일 할 때 바로 그 날의 수죠. 이 지도에 담긴 건 북반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별들의 모습입니다. 표시된 별들은 크기가 다 다른데요. 밝게 보일수록 크게 표현했기 때문이죠. 돌 위에는 옛사람들이 상상하던 하늘나라의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요. 옥황상제로 여겨지던 북극성을 중심으로 신하들의 별을 찾을 수 있고요. 바깥에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등장하죠. 옛날 사람들은 하늘 너머 세상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할 거라 상상했던 거죠. 7월 7석에 만날 수 있는 견우와 직녀 같은 연인들의 모습들도 보이고요. 주작, 현무, 백호, 용의 기린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맨 아래 석판에는 천문도를 만든 과정과 함께 작성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판성관사 류방택이 계산하다. 류방택.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별을 사랑하던 소년의 이름입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천문을 담당하는 관직에 앉았습니다. 그때가 고려 말이었는데요. 류방택은 1년의 절기와 계절의 변화를 적은 책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달력을 정리했는데 그 기록이 아주 정확해서 그 이름이 온 나라에 널리 알려졌죠. 그러던 어느 날 고려가 저물고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류방택은 망설임 없이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죠. 그런데 조선 조정에서 그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먼 옛날 고구려 평양엔 천문도가 있었는데 전쟁 중에 대동강물에 빠져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 앞에 사라진 천문도의 탁본을 가져온 이가 있었어요. 이성계는 뛸 듯이 기뻤죠. 새 나라를 세운 이성계로선 자신이 하늘이 허락한 통치자라는 명분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탁본에 그려진 별의 위치는 수백 년 전의 밤하늘이라 당시 조선의 밤하늘과 조금은 달랐다고 해요. 류방택은 조선의 별들을 다시금 계산하는데 최적의 인물로 선택이 됩니다. 그 오차례 교정에 조선의 밤하늘을 새긴 것이 바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고려의 신하로 남고 싶어 관직까지 그만뒀던 류방택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해와 달, 별을 관찰해서 역법을 만들고 계절의 흐름을 미리 아는 일은 한 해 농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별은 길잡이였고 절기와 계절을 알려주는 시계였으며 자연의 순리를 깨우쳐주는 오래된 지혜였죠. 천문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류방택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천문도를 완성한 게 아닐까요? 여기 보이는 종대부라는 별자리는요, 중국 석각의 천문도에는 없는 별자리였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류방택의 하늘이자 우리의 하늘, 이 땅에서만 볼 수 있는 별을 담았기 때문이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속에 등장하는 1467개의 별들은 류방택이 바라보고 확인하고 계산했던 조선의 하늘이었습니다. (2000년 12월) 보현산 천문대에서 소행성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별에 붙은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류방택. 그렇습니다. 별을 사랑했던 소년의 이름이죠. 별을 사랑하는 사람은 별을 닮는다고 하죠. 600여 년 전 이 땅의 별을 사랑하던 소년은 자신이 사랑하던 밤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소년이 사랑했던 1467개의 별을 새긴 천문도, 소년의 하늘, 조선의 하늘,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방 행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정말 지방에만 가도 하늘을 보면 진짜 별이 잘 보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 서울은 정말 별이 잘 안 보이는구나 생각이. 지방 가서 별 볼 정도로 행사를 다니면은 잘 보네요. 자주 가나 봐, 멀리 가나 봐. 아닙니다. 나눠서 하시죠. 이름이 좀 길죠. 천상열차 분열지도 보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분야지도. 분열지도가 아니라 분열을 해. 아니 천상 분열,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러니까 무슨 지하철 노선도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거를 그냥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두 글자씩. 천상, 하늘의 상을 열차, 차례대로 나열한 아, 분야, 하늘에 맞춰서 땅을 대응해서 그린 지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천상, 열차, 분야, 지도. 하늘, 별, 땅, 지도. 네. 이렇게 말하면 되죠. 하늘별 땅 지도.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농사가 천하지대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 아니면 백성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 아는 덕목은 제왕이 해야 되는 거거든. 가뭄이라거나 아니면 홍수가 일어나는데 몰랐다 왕이? 그건 뭐냐면 백성의 농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여시대에는 뭐 왕을 바꾸기도 하고 홍수가 나면 뭐 죽이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문학, 그다음에 역법 이거는 고대 제왕이 필수, 기본적인 어떤 그런 덕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게 수능 그 시험 문제로 자주 그러니까요.
출제가 네. 된다면서요? 네, 우린 맞습니다. 정말 처음 들었는데요. 네, 학생들도 처음 들었으면 안 될 텐데. 제가 수능을 보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했었어야 됐어요. 진짜로.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내가 서울대를 갔을 거예요. 지방 행사 가는 게 더 좋아요. 네. 만약에 수능 잘 봤으면 지방 행사를 못 갔을 거예요. 다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보시고 계시는데 잘 맞아. 모르셨나 봐요. 이걸요? 네. 매일 보고 있다고요? 10,000원짜리 뒷면에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습니다. 뒷면에 많은 있어요. 사람들이 뒷면, 있네요. 뒷면. 세종대왕 예. 뭐 있니? 있어요? 있어. 짜리구나. 혼천 뒤에 그려진 별자리가 뻥 찍힌 걸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일부분이고요. 그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행성 류방택을 찾은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도 나옵니다. 아, 다 연관이 돼 있군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은 점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저는 전문가도 좀 틀리는데.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 때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달력 만드는 역법서가 나와요. 그게 칠정산이라고 하는 건데 정말 수능에서 거의 매해마다 나오는 선지거든요. 근데 이 칠정산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에서 당시에 15세기에 자기 나라를 기준으로 한 달력 만드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3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3위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중국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었던 이제 이슬람 그리고 조선. 아 근데 진짜 별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다들 닐 암스트롱 아시죠? 처음에 이제 그 달에 갔던 닐 암스트롱 이제 그 장례식 때 물었던 노래가 Fly Me to the Moon. 달로 보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류방택도 이제 막 별 이름 새겼다고 하니까 약간 이제 우리도 이제 류방택 별로 마지막 여행을 별로 보냈다는 거 약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00여 년 전 별을 사랑해서 별이 된 소년이 백성의 삶을 평안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마음을 돌에 새긴 것처럼 우리는 후대에게 어떤 별을 남겨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밤 잠시 밤하늘의 별들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밤하늘을 보실 분들은 살짝 버튼의 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을 설명하는 단어는 참 많습니다. 조선의 의학가이자 건축가, 행정가이면서 아주 탁월한 실학자이기도 했죠. 감이 오시죠? 누굴까요? 바로 빙고.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정약용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 정약용의 모습을요. 자, 바로 정약용이 쓴 편지, 이 하피첩을 통해서 말이죠. 하피첩은요, 정약용이 학연과 학유 그 두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정약용은 요새 말로 기러기 아빠였대요. 아주 저 멀리 전남 강진에서 유배 중이었습니다. 1801년 천주교를 탄압한 신유박해 때 정약용도 휘말리면서 아주 큰 화를 당하게 된 거죠. 정약용이 유배를 떠났을 때 그 두 아들은 16살, 19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왜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 아주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향한 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었을 거라고요. 그 아이들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또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더구나 그 모든 게 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믿음 때문이었으니까 그 미안함과 애틋함은 정말 우리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약용은 그 편지를 종이가 아닌 천에 씁니다. 그것도 여인의 치맛자락에 말이죠. 굉장히 이상하죠. 치맛자락에다 편지를 쓴다. 이 하피첩의 첫 장엔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탐진에 유배 중인데 병든 아내가 낡은 치마 5폭을 붙였다. 그러니까 그 치마의 주인은 정약용의 아내 홍씨 거였던 거죠. 사실 이 치마는 홍씨가 시집 오던 날 입었던 예복이랍니다. 처음에 함께 했을 때를 잊지 말고 이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내자는 마음을 담아서 보낸 거겠죠. 그리고 정약용은 세월을 지나 어느새 붉은색이 바래진 치마를 오려서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쓰고 노을빛 치마라는 뜻의 하피첩이란 이름을 붙인 거랍니다. 그런데 정작 정약용은 아내한테는 아무런 편지를 쓰지 않았대요. 대신 두 아들에게 쓴 편지에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말동무를 해드리라는 말을 꼭 담았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친데레인 거예요. 그렇죠? 무뚝뚝하지만 티내지 않고 마음으로 챙겨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정약용의 편지엔요, 유독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패족입니다. 패족이란 망한 가문이란 뜻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잘 나가는 양반 집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패족이 됐다는 건 이제 앞날이 막혀서 다시는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열심히 공부해봤자 어차피 벼슬도 못하는데 저 같았으면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술 마시고 비관하고 여자 만나고 뭐 그냥 유람 다니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얼씨구 좋다. 그러면서 말이죠, 정약용이 경계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랍니다. 벼슬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패족이라는 이유로 아들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천하게 여기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아비로서의 걱정이었죠. 그래서 정약용이 강조한 게 꼭 하나가 있었답니다. 근위생자 거미구빈. 근면함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검소함으로 가난을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바로 오늘 하는 것이 근면이고, 옷은 몸만 가리면 되고 음식은 생명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니 검소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요. 사실 돈, 명예, 권력,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 무엇도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그의 생각과
아들을 향한 애정만을 하피첩을 통해 전한 것이죠. 사실 정약용 선생은요, 아주 그 자기애가 충만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피첩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너희가 아주 온 마음을 기울여서 내 글을 연구해 그 깊은 뜻에 통달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쓴 글의 그 깊은 뜻을 좀 알아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자기가 쓴 글을 공부하거나 칭찬하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스승으로 섬겨라. 이렇게 가르침을 했답니다. 다른 편지들을 보면요, 아주 익숙한 얘기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부모님들 공통된 잔소리가 뭐겠어요? 제발 공부 좀 해라. 너 이런 좋은 환경에 집에 책이 없냐? 너한테 머리가 없냐? 너 이 아버지를 닮았으면 머리가 꽤 있을 텐데. 그 말이에요. 네가 정약용 아들이야. 다른 사람 아들이 아니라. 게다가 그 먼 곳에서 아들 술버릇까지 신경을 씁니다. 글 공부는 나를 따를 줄 모르고 주량만 나를 훨씬 넘어서는 거냐 하고 말이죠. 정약용은 왜 그 먼 곳에서 이렇게까지 자식 교육에 열을 올렸을까요? 자식들의 입신양명을 바래서? 망한 집안을 일으키고 가문의 명예를 되돌리기 위해서? 아니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정약용은 비록 집안은 망했지만 아이들만은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주길 바란 겁니다. 패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규정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자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아버지의 부재로 끝없이 상처받았을 그 자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자 하피첩을 썼을 겁니다. 조선의 가장 위대했던 실학자, 그리고 가장 평범했던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의 보통의 마음, 정약용 필적 하피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피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이게 네네. 알려진 지가 정말 얼마 안 됐다고 얼마 안 하더라고요. 됐고요. 네. 이 폐지를 줍는 할머니 손에 들려있던 걸 공사장에서 일하던 분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오래된 책이 있네 싶어서 가져온 거죠. 그러다가 이게 대체 뭘까 궁금하니까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았대요. 그때 하피첩이라는 게 밝혀졌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했던 것이 진품 명품이었으니까 정말 지금이랑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간에 감정을 했는데요. 그렇죠. 당시의 감정가가 현장 평가액 최고액이었던 1억이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1년치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28억가량 된대요. 근데 이 하피첩을 사는데 7억 5천만 원을 써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그럼 원래 총 4권이죠? 네, 총 4권인데 원래 4개라고요? 네. 한 권 어디 갔어? 발견된 것이 세 권이죠? 3권이고 지금 한 권은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다들 근데 정말 저 지금 찾으러 찾아갔다 올게요. 이런 저 찾아갔다 올게요. 제가 먼저. 제가 아니 우리 그 끝에 갈 테니까. 우리 찾아올 테니까. 줄리안 그거 찾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벨기에 갖고 가려고. 아니 그냥 아버지가 잔소리로 이렇게 쓴 건데 이게 무슨 왜 가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정약용의 필체가 뭐 예를 들자면 전선이 뭐 행선이 초선이 뭐 이런 것들이 해선이 해갖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고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가족애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향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한테 정말 자기가 옛날에 그 결혼할 때 입었던 그 이 치마를 이렇게 주면서 날 기억하라라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은 또 그걸 가지고 아들한테 또 이런 어떤 가족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좀 더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저는 거기에 생각이 같이 됩니다. 높은 가치를 뒀군요. 진짜 잔소리로 이렇게 많은 가치 받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잔소리만 하는 거 좀 미안하는 말이라도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우리네 아버지라는 그 상징적인 어떤 그 존재가 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맞아. 이런 말씀들 잘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하시는데 술만 먹으면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그 자식이 9명이나 됐었는데요. 전부 네. 이제 홍역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먼저 죽거든요. 보냈죠. 많이 죽고 그래서 딱 3명만 남았으니까. 그리고 한창 아버지가 필요할 때인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깨알 잔소리, 폭풍 잔소리 뭐 이런 네. 걸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애들은 잘 됐습니까? 굉장히 잘 됐습니다. 첫째도 사실은 벼슬에 올랐고요. 둘째도 굉장히 유명한 이 저서를 남겼어요. 농가 원령가라고 들어보셨죠? 아, 예. 그 농가 원령가, 그러니까 정약용의 잔소리가 결국 자식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라고 볼 수 있죠. 막내 딸도 있었대요. 근데 왜 네. 딸한테는 편지를 안 써준 거예요? 그런데 섭섭하게.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오, 진짜? 자, 뭐가?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 뭐예요? 이 그림이 뭐냐면 딸에게도 그린 그림입니다. 매화 쌍조도라고 해서요. 매화나무 위에 부부새 2마리가 나란히 앉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도 조금은 애틋한 게 당시에 이제 유배를 떠나올 때는 그 막내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막내딸이 그럼요. 8살이었는데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가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제 보낸 거죠. 어우, 막 결혼하는데 제가 참가 못하고 이러면 딸이 있는데 난 딸 안 줄 것 같아. 난 안 줄 것 같아요. 유배가 있는데 뭐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있나요? 참석도 못하는데. 유배를 가 있는데 지금. 저는 진짜 아버지하고 사이 되게 좋은 게 네. 그 말이 있거든요. 이제 아들 키우는 거, 자식 키우는 거 이제 화살하고 화알이랑 같다고. 아, 벨기에. 너무 땡겨서도 밀당을 잘해야 된다. 이제 깨지고 그냥 못 나가고 너무 또 부드럽게 하면은 멀리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선 중간 찾아야 된다. 사실은 그 거리를 핑계 삼아서라도 아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 어차피 다 컸는데 아이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자식 있는 부모의 마음은 다 비슷할 겁니다. 늘 사람으로서 한 사람 몫은 좀 제대로 잘할 수 있을지 한시도 자식에 대한 걱정을 놓은 적이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부모라면 모두 갖고 있는 그 애틋한 마음이 이 하피첩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그림이 조선 최고인데 따라올 자가 없는데 조선의 화단을 발칵 뒤흔든 그림, 조선 최후의 대화가 장승업입니다. (1467개의) 별들은 조선의 별이고요, 조선의 하늘이었습니다. 이 땅의 별을 사랑하던 소녀는 자신이 사랑하던 밤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 정약용의 모습이요. 오직 하나, 위대한 아버지의 보통의 마음.
하피첩을 통해 전한 것이죠. 희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그 선택을 한 혹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저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서. 맞았어요. 예,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보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 자체가 이번 주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박성관 씨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한번 바뀌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이 같은 배를 타게 됐네요. 제가 연기를 하는 바람에 예, 같은 배를 타게 돼가지고. 아마 뭐 여기 계신 우리가 부모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예? 부모가 있어야 별자리도 보고 술도 마시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주 어떤 보물이 천상의 컬렉션에 오르게 될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네,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는 호스트 김수로 씨의 흰매와 붉은매와 열폭 병풍이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분의 작품을 소개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개무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딱 멋지게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매화꽃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큰 희망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